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낡은 빌라가 있었다. 붉은 벽돌 외관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계단 입구의 우편함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렸다. 이 빌라는 김도현의 아내 이수진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도연은 이 건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수진이 몇 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었고 그저 월세를 받는 용도로만 생각했다. 부부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빌라는 그저 부수적인 자산일 뿐이었다. 도연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9시가 넘어 귀가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수지는 30대 후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작업을 하거나 카페를 전전하며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가졌다. 두 사람은 결혼 10년 차 딱히 큰 갈등은 없었지만 서로의 바쁜 일정 탓에 대화는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도연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고 수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도연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수고했어.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도연은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저녁은 이미 식은 상태로 주방 식탁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며 문득 수진의 태블릿 화면이 떠올랐다. 평소와 다르게 그녀는 화면을 빠르게 끄는 듯한 동작을 했던 것 같았다. 뭐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먹는 데 집중했다. 며칠 뒤 도연은 우연히 수진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말에 함께 외출을 계획하며 차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목록을 보니 익숙한 주소가 눈에 띄었다. 바로 그 빌라였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수진아, 너 최근에 빌라 갔었어? 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수진에게 물었다. 응? 아, 그거? 세입자 계약 때문에 잠깐 들렀지.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계약? 언제? 도연은 약간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난주였나? 새 세입자 들어왔잖아. 그 사람 계약서 확인하느라.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혹이 자리 잡았다. 수지는 빌라 관리에 별 관심이 없었다. 세입자 계약은 대개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처리했고 수진이 직접 나서는 일은 드물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니 빌라로 간 날짜가 한 번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도 4번은 그곳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 왜 이렇게 자주 갔지?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내비게이션을 더 들여다보았다. 기록은 주로 평일 오후 그가 회사에 있는 시간대였다. 수진이 집에서 작업한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잠금 화면에는 두 사람이 지난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 동료인 민수와 점심을 먹으며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도연과 동갑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푸념을 자주 늘어놓는 친구였다. 민수야, 혹시 부인이 자주 어딜 간다고 하면 신경 쓰여? 도연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물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웃으며 되물었다. 너 수진이 때문에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아니 그냥 뭐랄까 최근에 수진이 자꾸 빌라에 간 것 같아서. 세입자 계약 때문에 간다던데 좀 자주 가는 느낌이야. 민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빌라? 그거 수진이 명의로 된 거? 세입자가 누군데?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계약했으니까.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즘 세상 무섭잖아.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민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 민수의 말대로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도연은 수진의 일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기록했다. 수진은 여전히 태연했다.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카페에서 작업할게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말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아니 어쩌면 그건 그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빌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 기록은 착각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수지는 그곳으로 향했다. 도연은 결국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후기가 좋은 업체를 골라 전화번호를 눌렀다. 김도연은 사설 탐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 강남의 허름한 빌딩 3층, 간판도 없이 정우 탐정 사무소라는 이름만 조그맣게 붙어 있는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오래된 가죽 소파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를 맞았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낡은 컴퓨터 그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도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김도연 씨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그분. 앉으시죠. 남자는 자신을 정우라고 소개하며 도연을 소파로 안내했다. 네, 맞습니다. 그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도연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사진과 빌라 주소를 적은 메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우는 메모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분께서 자주 방문하는 빌라, 세입자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 겁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수진을 의심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꺼려졌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냥 수진이가 제 아내가 최근에 그 빌라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요. 세입자 계약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주 12회씩 가는 게 좀 이상해서 혹시 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미행과 배경 조사를 진행하죠. 세입자 신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다. 며칠 뒤 도연은 회사에서 자료 정리를 하다가 정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1시경이었다. 그는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다. 김도연 씨, 정우입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네, 말씀하세요. 도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아내분 이수진 씨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 빌라에 2번 다녀오셨습니다. 어제는 오후 3시경에 도착해서 약 2시간 머물렀고 오늘은 오전 11시쯤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계셨습니다. 세입자와 같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입자와 같이요? 어떤 세입자입니까? 30대 중반 남성, 이름은 최민혁.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이수진 씨와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같이 커피숍에 들렀다가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친밀하다뇨? 정확히 어떤? 정우는 잠시 뜸을 들였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빌라 안에서 창문 너머로도 몇 번 포착했는데 가깝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세요. 도연은 간신히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곧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았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까운 거리, 수진의 웃음, 그리고 남자의 다정한 눈빛은 도연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도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태블릿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응, 그냥 좀 바빠서. 도연은 거짓말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사진 속 그 남자와 함께일 때의 미소와 겹쳐 보였다. 며칠이 더 흘렀. 정우의 보고는 계속해서 도연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수진은 매주 빌라를 방문했고 최민혁이라는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추가로 최민혁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는 미혼이었고 과거 몇 년간 수진과 같은 디자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아는 사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연은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대화가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두려웠다. 그는 결국 정우에게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뭐든 확실한 걸로요.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한 거면 좋겠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볼게요. 근데 김도연 씨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다. 적어도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그녀의 미소,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최민혁이라는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정우는 도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왔다. 빌라 2층 최민혁의 집 창문 너머로 찍힌 사진이었다. 수진과 최민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다. 도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로? 그날 밤 도연은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잠금 비밀번호는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설정한 숫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최민혁과의 대화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오늘 좀 힘들었어. 너 말 듣고 나니까 기분 풀렸네.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영화 볼까? 같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더 읽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호 탐정을 다시 만났다. 사무실은 여전히 담배 냄새로 가득했고 정우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김도연 씨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만으론 부족해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수진이랑 그 남자가 정말로 그런 관계인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게 파볼게요. 근데 김도연 씨 이런 조사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며칠 뒤 정우는 도연에게 새로운 보고를 보내왔다. 이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짧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영상은 빌라 2층 창문 너머로 찍힌 것으로 수진과 최민혁이 거실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잠시 뒤 최민혁이 수진의 손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선명했다. 도연은 동영상을 2번 재생한 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수진을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또 무슨 일이야? 도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거 봐.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너 날 미행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행? 그래, 미행했어. 왜냐? 내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그 남자랑 불륜이야, 아니야? 수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 좋아. 너 그렇게까지 나오고 싶어? 그래, 민혁이랑 나 친해. 근데 그게 불륜이야?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누굴 만나든 신경이나 썼어? 도연은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수진아, 내가 매일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우리 같이 잘 살려고 그런 거야. 잘 살려고? 웃기지 마, 도연아. 너는 그냥 내 일에만 빠져 있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진심은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해? 그 남자랑 포옹하고 손잡고 그게 다 친구 사이에서 하는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주방을 나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혼. 그리고 최민혁에 대한 상간남 소송.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몇 군데 상담을 예약했다. 첫 번째 상담에서 만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도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김도연 씨, 불륜 증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까지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할 겁니다. 이혼과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거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호텔에 묵으며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변호사 선임했어. 수진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도연은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함으로 뒤엉켜 있었다. 김도연은 호텔 방의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에게서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도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침대에 앉아 정호 탐정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수진이 최민혁과 포옹하는 장면, 그녀의 밝은 미소,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도연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박미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도연에게 말했다. 김도연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특히 동영상과 메시지 기록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거예요. 상간남 소송은 최민혁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고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10년의 결혼 생활, 수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제주도에서의 첫 여행,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그리고 그녀의 웃음.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 며칠 뒤 도연은 수진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호텔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연의 문자를 받은 뒤로 그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했다. 왔어?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도연을 피하지 않았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다. 응.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기하자. 근데 도연아, 내가 보낸 문자 그거 진심이야? 이혼하자고? 도연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진심이야. 너도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수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손이 소파 위에서 떨리는 게 보였다. 도연아,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민혁이랑 너무 가까워진 거 내가 경계를 못 지킨 거야. 근데 불륜은 아니야. 진짜야. 불륜이 아니라고? 도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수진아, 내가 바보로 보여? 너 그 남자 집에서 포옹하고 침대까지 그게 친구 사이야? 나를 그렇게 속일 생각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나 진짜로 민혁이랑 그런 관계 아니야. 그냥 내가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내가 외로웠어. 민혁이는 내 말 들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니까 위로가 됐던 거야. 그게 다야. 위로?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외로웠다고 다른 남자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 내가 관심 없었다고? 수진아, 내가 매일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한 건 우리 같이 잘 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한 짓은 뭐야? 나 배신한 거잖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도연아. 나 잘못했어.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다 고칠게. 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흔들렸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지금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수진아, 너 말 믿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내가 본 거 그 사진, 동영상, 메시지 그걸 어떻게 잊어? 너랑 같이 살면서 매일 그 장면 떠올릴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나 변호사랑 이미 얘기 끝냈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그리고 최민혁 그 사람 상간남 소송도 할 거야. 수진의 머리가 번쩍 들렸다. 상간남 소송? 도연아, 그건 너무해. 민혁이는 그냥 친구야. 제발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 친구? 도연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친구면 내가 왜 이런 사진을 봐야 하는데? 너희가 친구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해? 수진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도 지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이 급히 따라와 그의 팔을 잡았다. 도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민혁이랑 연락 끊을게. 제발 우리 가정 지켜주자. 도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수진아,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미영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도연 씨 이혼 소송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이수진 씨에게 소장이 곧 전달될 거예요. 상간남 소송은 최민혁 씨에게도 소장을 보내야 하니 그의 정확한 주소와 신원 정보를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빌라 수진 명의인데. 박미영은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다. 빌라는 이수진 씨 명의지만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50대 50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빌라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다만 그곳에서 수진과 최민혁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최민혁 그 사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상간남 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은 높아요. 보통 위자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민혁 씨의 재산 상태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도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수진과 최민혁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랐다. 그날 밤 도연은 호텔 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진의 눈물, 그녀의 사과, 그리고 최민혁의 얼굴이 뒤엉켜 떠올랐다. 그는 변호사에게서 받은 소장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다.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의 가슴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도연아,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민혁이랑 완전히 연락 끊었어. 증명할게.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너 말 믿고 싶어. 진짜로. 근데 내가 나한테 한 짓, 내가 본 거, 그걸 어떻게 잊어? 너라면 잊을 수 있겠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나 이제 지쳤어. 그냥 다 끝내자.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도연이 아니었다. 김도연은 서울가정법원의 법정 앞 복도에서 서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빛을 반사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의 최종 공판 날이었다. 도연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그의 변호사 박미영이 옆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하며 말했다. 김도연 씨, 오늘 판결이 나올 겁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이혼 소송은 문제 없을 거예요. 상간남 소송도 최민혁 씨 측에서 별다른 반박을 못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정말로 그 빌라에 들어갔다고요? 박미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호 탐정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수진 씨가 지난주부터 빌라 2층 최민혁 씨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간 걸로 보입니다. 도연은 숨이 턱 막혔다. 수진이 최민혁과 함께 그 빌라로 들어갔다니 그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는 수진이 끝까지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렇군요. 그는 간신히 대답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에는 수진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10년을 함께했던 파트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최민혁은 상간남 소송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만이 대신 나와 있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연 측은 정호 탐정이 제공한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그녀와 최민혁의 관계가 정서적 우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연의 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최민혁 측은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판결은 간결했다. 도연과 수진의 이혼이 인정되었고 빌라를 포함한 재산은 50대 50으로 분할되었다. 상간남 소송에서는 최민혁이 도연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도연은 판결문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소의 기쁨보다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수진이 최민혁과 그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이가 정말 그 남자랑 같이 사는 거 맞죠? 그게 진짜로 끝인 건가요? 박미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정우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이수진 씨가 짐을 옮기고 최민혁 씨와 동거를 시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도연은 차로 돌아와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눈앞에는 수진과 최민혁이 빌라에서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지?